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3화 성취미를 시작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작년 겨울 고성 산불, 올해 봄 가뭄, 울진 산불, 여름 폭염, 폭우, 태풍 흰남노, 이렇듯 여러 재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재난은 약한 것부터 부서뜨린다. 이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언제나 재난에 먼저 무너지는 곳은 취약한 곳이니까요. 이번에 흰남도 때 그 폭우 왔을 때 강남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는 취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차들이 잘못됐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바꾸면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당연히 이런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지금 이 세상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데요.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러다 나라에서 좀 쌀 받아먹고 살게 생겼구나 이제. 옥수수. 큰일 났다. 왜냐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더 집중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죠.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때 폭우 때도 물론 강남이 잠기고 차가 잠기고 했지만 그때 어쨌든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반지하 많은 것인가 했는데 그게 그거라면서요. 전쟁 시 그거로 호우로 쓰려고 반지하 핑계인 것 같은데. 그때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만든 주택 그때 무슨 국가 차원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들은 건 저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였어요? 그 층고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고 어차피 땅을 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차라리 밑에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1층이 1층이어야 되는데 어차피 밑에 집안은 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만 띄우면 햇볕이 들어가잖아. 창을 낼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고 들은 건데. 송치미님 얘기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서. 그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알쓸신잡 이런 데 나오는 건축, 도시 건축 이런 거 했던 분이 얘기했던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H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반지하라고 하면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기회가 생기는 층에서 기생층 해가지고 진심으로? 진짜 그래서 바람을 그 역풍을 엄청 받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네는 그러면은 너네는 다 너네 거 전부 다 한다. SH인가 18 하면 마음에 들잖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걸 참 사람들이 생각이 진짜 요번에 그 반지하 때 문제가 된 걸 놓고 이거는 그렇게 안 되지. 아무튼 우리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일 좀 잘했으면 좋아. 그때 퇴근하셨잖아요. 집에 가다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홍보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실 홍보실.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에 갈 것 같은데 그거 찍어서 마치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는 식의 홍보해갖고 다들 미쳤구나 저게. 지금 저 현장에서 저게 할 말인가. 이런 얘기도 또 어서 들었네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난도 그 쉬운 곳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요? 쉬운 거죠. 일단 다들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요. 저희 집 강아지 산책을 시킬 때 제가 강아지라 불리우는 개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귀여워. 되게 묘해요. 제가 이제 강아지가 한 번은 이제 15년 키우던 친구는 이제 무지개다리 걸로. 저는 한 8살 때, 9살 때부터 강아지를 계속 키웠어요. 이제 집에서 같이 큰 애는 얘가 두 번째 아이인데,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엔 진짜 순한 시추였고, 지금은 이제 참지 않기로 유명한 말티즈. 네, 말티즈인데, 둘 다 그래요. 아이, 노인 중에도 할머니들을 보면 죽어라고 짖어요. 만만히 봐요, 진짜로. 만만히 봐서. 그러니까 딱 일단 애들은 체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히 봐요. 그러니까 짐승 새끼도 내가 어디를 노려야지 아는 것처럼 코요테인가? 뭐가 그럴 때 잡을 때 자기네는 목덜미 잡고 이런 거 어려워서 항문 뜯어먹는다며. 항문 쪽으로 먼저. 거기 연한 살이잖아. 신지요? 정말. 에이. 근데 생각만 해도 차라리 목을 물어뜯기고 죽는 게 낫지. 나 정신 멀쩡한데 똥꼬 뜯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을 공략하는 게 사실은 모든 본능이잖아.
그렇죠. 저희 학교 학생들도 확실히 저 같은 덩치 큰 남자 교사한테는 그냥 진짜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작년에 여자 선생님 반에 있을 때는 이게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집에 할머니 계시고, 활동 보조인이라고 네. 하는 분들인데, 그분도 할머니고, 그러니까 얘가 또 엄청 말갈쟁이라고 하는 애라서 엄청 말 안 듣는데, 걔가 딱 제 반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얘가 멀쩡해졌어요. 순한 양이 됐어요. 학교에서 쟤 약을 안 먹더니 약을 먹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할 정도로 애가 달라진 거예요. 약 안 먹거든요. 그거잖아. 분노 조절 잘해. 너무 커서. 마동석 앞에서. 내가 마동석하고 추성훈 앞에서도 조절 못하면 내가 진짜 인정. 내가 그 사람의 무죄를 주장해주기 위해 돈을 써주겠어. 내가 진짜. 아무튼 저도 동의. 제가 이 명제를 얘기한 거는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드러난 약한 곳 중 하나인 공교육 불평등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인데요. 기사는 모두 시사인에서 퍼왔고요. 2020년도 코로나 초기 때 쓴 기사들과 2년 후인 2022년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다들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기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저도 이거 업로드 할 때 네. 링크도 올릴 테니까 YQ차님도 뭐 댓글로라도 저희 글 쓰는 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송치미님 어떠셨나요? 네, 하필 또 저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저부터 시작이야. 네, 여기 반대로. 네, 일단 기사를 자세히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읽는 거 제가 사선으로 읽는 걸로 읽어봤었거든요. 속도. 그래서 사실을 운전하고 오면서 읽은 거랑 운전하면서 읽었다고? 하나님 곁에 갈 뻔했네요. 외곽순환도로 오면서 거기 좀 막히니까. 좀 괜찮아서 그러고 왔는데 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과외도 했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 올라가고 이런 애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뭐 선후배들이 아직도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교육 얘기하는 거 사교육.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어떤 교사는 너무 편하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 학년 그러니까 왜 8살에 학교를 가는지를 자기가 이제 깨달았대요. 초중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왜냐면 8살이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 걸 갖추고 가서 학습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래요. 걔가 가서 뭘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학습 태도를.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뭐 아기가 코어 힘이 엄청 좋잖아요. 배밀이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애가 척추의 힘이 길러져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애들이 그때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이 안 된 거네. 단어 10개를 외운다. 그러면 얘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쟤는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해서 했던 거야 작년에는. 근데 올해 애들 새로 들어온 애들은 뭘 해야 어떻게 왜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뭘 어떻게 되냐. 왜냐면 아무리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네, 뭐 구몬을 했네 그거랑 그래도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는 건 다르잖아.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그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올해 7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 나이 치고는 좀 작고 생일이 늦으니까. 근데 그 댓글 중에 똥도 못 닦는 애를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라고 제가 물어봤어.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7살짜리 애를 시켜본 거예요. 똥 닦는 걸요? 닦아보라고. 게임 30분 주겠다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못 닦아요? 못 닦아요. 이유가 뭐게? 안 해봐서. 손이 안 닿아요. 비대 써야겠네. 비대 있는 학교? 비대 궁뎅이 빠지지 애들. 빠지지. 아무튼 갑자기 나왔는데 사람 구실 못해서 옷에 안 돼요 슬프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손을 끝까지 뻗었는데 그냥 닦았다라고 생각하고 똥 묻히고 와야 된대 집에.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 코로나 그 시기에 입학한 1학년 애들이 지금 3학년이거든요. 아이고야. 그 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저희는 다 나왔어요. 저희 애들은. 근데 그 1학년을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쟤네, 그것도 저희는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이게, 웬만하면 알아요. 같은 그 초등학교에 있으면은. 네. 그래서, 쟤네 좀 더 퇴행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3학년인데. 그리고, 얘네가 능력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니까, 얘네 좀 이렇게 크겠다. 이런 것들을 대략 예측할 수 있는데, 점점 애들이 거기는 퇴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학년만 유난히.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 백령도로 애들 캠프를 해주는 걸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름을 이제 막 선교 했는데 이제 걔네 입장에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걸 주최하는 이제 청년들은 이게 선교인가 교회를 다니는 애들한테 캠프를 해주러 가는 거를 내가 선교라 부르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갔는데 가서 여기는 캄보디아보다 심하구나 느끼고 왔대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지금 6학년하고 고3까지 있는 학생이 많진 않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동네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도 두 반, 그렇죠. 고등학교도 두 반, 애들이 20몇 명인데 그래서 내가 왜 두 반이 한 반이 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4년 전인가 그 팀장으로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캠프를. 그래도 두 반이 있어야지 청백 게임이라도 한다고 해서 두 반을 찢어 놓은 거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애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동네에 재밌는 게 들어왔어.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나 봐. 그래서 애들이 온 건데 첫날 집회를 딱 하고 우리 청년들이 완전 멘탈이 다 나갔대요. 왜요? 이유인즉슨 앞에서 이제 초청한 목사님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라는 이런 거를 이제 더 원론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왔는데 뒤에서 유튜브 영상 보고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문제집 풀고요. 그거 왜 왔어? 영상 통화한대요. 영상통화 집회 도중에? 예, 앞에 집회 가지고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데. 영상통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나중에 끝나면 다들 모여갖고 또 나눔하고 그러는데 진짜 다들 청년들이 멘탈 나간 게 얘네가 지금 중고생이잖아. 오히려 6학년은 에이스래요. 뭐냐면 학교에 얘네가 3년 동안 교회도 당연히 그랬고 학교도 못 모이고 또 백년도는 그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니까 더 그랬을 거, 더 조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려운 애들이 된 거예요. 중고생도 안 해본 거야 이거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또 앞에서 설교하고 아니면 할 때 뒤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배운 채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공교육 현장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못 배워 먹은 거네 한마디로. 근데 또 그걸 또 그치. 아니 좀 이어서 제가 답변을 하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잘 보여준 기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공교육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을 위한 지식 전달만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생활교육이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옛날에 우리 막 CA CA. 근데 그게 지금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훨씬 범위가 넓어졌어요. 오. 그래서 안에 있는 뭐 범교과적 활동이나 뭐 안전교육, 또래와 뭐 관계 형성 등등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수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결국 성적 뭐 이런 얘기 공부하는 거가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다운 기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뒷부분에 또래 그 부분도 있긴 해요. 연구 결과가. 근데 너무 그게 핵심이 아니었잖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까운 가족 중에 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공교육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일단 보고 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문제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쪽 입장만 이제 제가 봤으면 조금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교사 입장이랑 학생 입장을 연구 결과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학부모 입장도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엔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주요 이슈에서 밀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팬데믹이 올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교육 불평등의 피해를 본 학생들이 추후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외되거나 성적이 떨어져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학생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잘못일까요? 송치민님. 저는 이거 많이 이제 들은 제 친구들의 이제 첫째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시기를 거쳐서 걔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들 9학년부터 공부를 좀 시키잖아요. 이제. 근데 난리가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근데 또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심하고 정말 좀 위중했고 그때는. 조심스럽고 훨씬. 그러니까 학교 진짜 안 가고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엄마가 집에 있으면 다행인 거야. 그치.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원 원장 이거 한다고 또 학원 원장님들 두 분한테 연락을 돌려봤어요. 이야. 그랬는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 일단은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쵸.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든가 어우, 난리 뭐 났죠. 선생님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도 문 닫아야 되고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온라인으로 돌린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원장들이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혼자 하고 그냥 괜찮으니까 일단 애들이 조금씩 소수로 모이는 거니까 와서 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게 이제 처음 초반일 때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그거였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엄마 있지. 근데 선생 입장에는 우리 애는 코로나도 그렇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학원을 잠깐 쉴게요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 입장에는 걔는 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가 있었고 어떤 집은 그냥 엄마가 덤덤한 거예요. 덤덤하니까 그냥 학원 가라. 너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는데 학원 가라. 그래서 학원을 그냥 보낸 거야. 근데 걔는 원래도 공부도 좀 하는 애였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얘를 학원을 보냈을 때 둘의 수준 차이가 동갑이었잖아. 같은 반이었고. 근데 중3애가 수능 영어 문제를 풀게 됐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오잖아. 본의 아니게 1대1 과외야. 계속. 진도가 쭉쭉 나오네요. 1대1 과외인데 애는 물론 애도 잘 받아들여. 대박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빡빡빡빡 가르치니까 얘는 수능 문제를 풀고 다른 녀석은 몸 건강이 왔는데 살쪄갖고 와갖고 얘는 공부하는 감도 잃고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학년에 수준이 나래 비가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입장에는 제가 지금 바보를 가르쳐요. 제가 바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 입장으로 제 친구들도 엄마들이니까 엄마들한테 갔더니 불안해. 근데 학교 안 가는 것도 또 짜증을 내. 나는 보면서 어쩌라는 거야. 그럼 보내든가. 그리고 막 근데 너무 불안해서 못 보내겠는데 애들이 또 학교 안 가.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못 보내. 집에서 엘리아이 우리 유재석 님이 하는 엘리하이 이거 그 노래만 기억나. 저도 나 이거 뭔지도 몰랐다가 그때 알았는데 그거로 공부를 시키면서 엄마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엄마가 있으면 집에 있으니까. 그게 되겠냐고. 근데 이제 그나마 엄마가 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통화한 그 원장님 말로는 자기는 이 팬데믹이란 문제가 물론 공교육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지만 애들은 여러분도 인강 뭐 들으면 진짜 갑자기 막 눈이 뽑혀 나간 것 같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졸리고.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엄마가 옆에서 보고 쪼고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이러면 좀 따라오고 학원도 막 보내고 학원 선생님 통화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케어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지난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시간 버린 거네. 예, 진짜 그냥 시간 버린 거래.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그죠? 양육은? 네. 근데 그 양육 안에 교육도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부모들이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위탁을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래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 시설이 이용이 못하는 상황이면
원래 책임자인 부모님들이 그거를 좀 더 신경을 썼어야죠. 그동안은 못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와이큐채님이 그 질문했던 것처럼 가장 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무너진다가 이건 거야. 뭐 맞벌이가 사실 참 많은 부분에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 그러면 다 아빠들이 돈을 벌고 있긴 하죠. 맞벌이가 아닌 경우면서 생활이 유지가 됐다라는 것 자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요즘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케어 못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 분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한테 할 얘기예요. 자, 엄마가 그렇게 잘 아이를 케어하고 집에서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이 전업주부는 뭐 이런 것만 하나 그게 아니라 되게 큰 역할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 그러면 내가 의사야. 그럼 병원도 막 해야 돼. 뭐 부부가 다 막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사람을 돕겠죠.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면 집으로 사람을 돕겠죠. 그 정도 여유가 되는 거야. 근데 봐 요번에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던 음식집인데 갑자기 배달이 터졌어. 우리 부모님 너무 신나. 엄마도 같이 일하면서 서로 막 우리 애들 어떻게 학원을 보낼 거 했는데 배달의 민족 주문 이게 막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 그럼 엄마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애들은 밤 8시, 10시 배달은 계속되니까 그럼 집에 있는 거죠. 그게 어렵거든. 그래서 와 이러다가 저는 예전에는 이 교육의 문제 때문에 계급이 생기는 거를 계급이 생기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결혼 이민 오신 분들. 결혼 이민 오신 분들. 베트남 네, 뭐 저는 여자들. 그 고객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실 교육의 문제 우리가 교육이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엄마들하고 경쟁해서는 쉽지 않아 이분들이. 그리고 너무 잘 죄송해요. 어울리지도 못하세요. 맞아요. 사실. 부모 통일이 엄마들. 안 되죠. 네. 안 껴줘 한국 엄마들이.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분들하고 결혼하셨던 분들이 남성분들이 혼기를 놓쳤거나 연애 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돈을 좀 많이 번 분도 있고 아예 돈이 없는 분도 있지만 기숙해서 돈을 벌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 매일 있지 않는 분들인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교육에 큰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격차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한테 뭐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급 아닌 계급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느꼈어요. 제가 그거를 요즘에 느껴요. 집에서 케어를 받은 아이 받지 못 학교도 문제지만 케어를 집에서 받은 아이 받지 않은 아이 지금까지는 학교에 밀어 넣었으니까 교사들이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 그냥 멱살 잡고 간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멱살 잡고 온 거야. 앉아. 수업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부모도 학교를 보내야 했고 네. 가면 밥도 먹고 그냥 그러다 기분 좋으면 수업 한번 들어봤더니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 헷갈려졌으니까 와 이거 그냥 어마어마한 격차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대학 정원은 있어. 그러면 이제 위올라이트 그 어디야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걔네들이 다 가겠지 그럼 위올라이트 걔네가 다 가겠지.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기사에 지금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에는 통계적으로 맞아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잘 사는 애들이 그 점수를 더 잘 유지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더 점수가 높아진 데 반해 그 소득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더 수업에도 집중 못하고 점수는 더 낮아지고.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상대평가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니 대학 정원이 30명이면 30등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뭐 밀려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잘못일까요? 저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워낙 이거는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뭐 얘기해보세요. 예. 좀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원하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고려대 간 애가 와 나 고려대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나 서울대 가려는데 수능 망해가지고 고려대 이럴 수도 있고 수능을 망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학을 가든
바로 취업을 하든 그 이후에 또 어떤 선택과 노력으로 변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풍토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대학의 포커스를 다 잡은 거고. 그러니까요. 나는 사람 구실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백규채님이 질문을 준 것처럼 어디에 탓일까라고 하기는 되게 애매한 게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따져서는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니 그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할 1차적인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보내라고 해도 안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학교를 맞아요. 보내라고 해도 부모들이 두려워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맞아요. 왜냐면 걸릴까봐. 그리고 백신 맞춰서 보내라고 해도 그것도 백신 후유증이 어쩌고 맞아. 저쩌고 저쩌고. 아 물론 내가 맞고 잘못되는 거는 그래도 내 아이가 맞고 왜냐면 걔 의견이 아니고 내가 놓은 거니까 두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학교에서 보내라고 해도 보내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진짜 무슨 공산당처럼 보내! 다 보내! 아니면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은 아 역시 공교육은 힘이 있어. 그럴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이게 그런 부모님한테 아 그래도 얘는 지금 필요하니까 꼭 보내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네. 와가지고 걸리거나. 그럼. 그런 학부모가 있었잖아. 애를 안 보내. 제가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걸렸어. 내가 어디서 제가 치료제를 구해왔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학원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아 얘는 학교를 나와서 하면은 이게 좀 될 만한 애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된 애들이 많이 학교에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너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될 애가 막 나오고 너는 왜 나왔니? 진짜. 너는 왜 나왔니? 그럼 저는 학교 나올래요 이러고 오고.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랄까 공교육한테 탓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야. 그 우리 뭐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완화한다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학교 방침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제 네 친구 중에 이제 잘 살고 그 아이가 심지어 공부도 잘해요. 지금 중1인데 수학은 중3 거까지 끝나네요. 이미. 그러는데 거기는 사립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놓는 그 인원에 안 걸려요. 전교생이든. 그러니까 반에 다 등교해도 그 인원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 팬데믹 난리치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줄 때 전면 등교를 계속했어요. 딴 세상이네. 딴 사립 세상. 초등학교 중학교요? 초등학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사립이더라도 어차피 그 교육청 소속은 똑같고 그리고 아니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닫아줄 수 있까 조금 해줄 수 있겠냐라고 공문이 오히려 내려온 거지. 거기서 기준이 있잖아. 한 교실에 몇 명. 그 기준에 괜찮았다니까. 아니 처음에는 몇 명이 아니라 그 반에서 3분의 1, 한 반에서 2분의 1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는 거는 거기서 뭔가 꼼수를 부려서 근데 했거나. 걔네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진짜 아예 전면 안 될 때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심할 때 걔네는 계속 학교 갔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중요한 게 거기가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제가 그때 저희 반 학생이 5명이었어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명, 1명씩 등교를 하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넓은 교실에 애들이 5명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명씩 1명씩 그 월화수 이렇게 하루씩 나가고 나머지 온라인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하물며 이게 5명인 저희도 그랬는데 사립학교가 아무리 적어도 뭐 10몇 명 그치. 뭐 이랬을 한 거 아니에요. 20명?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등교를 했다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뭔가 반을 쪼갰나 보지. 근데 다 왔다고 하니까 꼼수를 쓴 거네. 꼼수를 쓴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도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돈도 많고 엄마가 똑똑한 애들. 엄마가 맨날 데리러 가고 학원도 데리고 가고 네. 엄마가 집에 있으니 학원 수업도 엄마가 체킹 다 하고 선생님들하고 통화 다 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중3 거까지 수학을 다 아무 마스터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더 그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다른 남들 애- 뒤처질 때 그렇지. 치고 나간 거니까. 다른 애가 뒷걸음질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뭐 독일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게 또 그죠 아예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일 때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일 때 좋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더 고장이 난 거죠. 그 수박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대본에
그 어느 것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써왔어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냥 뭐 좋은 결과, 나쁜 결과로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YQ채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정부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단순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냥 문정부였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냐 통치자를 떠나서 그냥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릴 때일수록 주변 관계나 학습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교육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서 소외되거나 성적이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원하는 일이나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마냥 노력 안 한 개인의 잘못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비중은 정부 8대 개인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땐 뭘 해도 욕을 먹었어요. 이래서 그쵸. 애들을 등교를 안 시켜 처음에 왜 안 시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등교 시켰는데 미쳤냐 왜 등교 시키냐. 내가 그거를 현장에서 채팅방에서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것들은 지금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론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뭐 어떤 통계 자료나 그런 거를 가져와서 이거 봐라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정상 등교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상 등교를 안 하고 애들이 뭐 PC방이나 편의점, 뭐 식당 그런 데 가는 게 더 코로나 걸릴 위험이 높다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다면은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때는 지금에서야 우리가 통계가 나온 거지 그때는 완전 처음이었으니까 이 그전에 이거랑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팬데믹이 오면야 야 코로나 때 이랬더라라고 통계가 나오는 거지 그때는 모두가 다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완전 이런 초기 팬데믹이. 때. 그러니까 더 몸을 사리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빵으로 가고 싶었던 거겠죠. 아, 그리고 원래 그 반대파들이 다 워낙 좋은 얘기는 잘 실어주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엎어놓고 욕하고 그럴 때라서 더 사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저거 다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만 내가 진짜 가둬버릴 뻔했어요. 다른 집에. 유튜버 보시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맨날 구독을 취소하고 있어요. 정규제 TV 같은 거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초기 때는 모두가 다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그 등교를 정상 등교를 제일 늦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한 2021년 정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다 나와서 정상 등교해도 그 코로나랑 큰 문제 없다. 오히려 애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대한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이관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름 저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돈 안 주거든요. 근데 그때 원격 수업 관련한 예산이 미친 듯이 쏟아져서 저희 막 데스크탑은 원격 수업 막 쌍방 수업을 못 해요. 왜냐면 따로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맞아. 노트북은 다 되거든요. 스피커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서 그때 교사들 싹 다 노트북으로 데스크탑 다 없애고 하고 그리고 뭐 원격 수업에 대한 거 다 하면은 바로 다 지원되고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리고 막 그런 거로 막 연수도 막 하고 이게 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긴 한가 보다. 이게 돈을 때려 박는 걸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예산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셋 다 누구 탓이라고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YQ제님은 그래도 이 정부가 좀 더 이거를 낮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그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거 책임을 방기한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가 리스크를 안 지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과연 정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올 팬데믹에 대비해서 공교육 불평등을 방지할 대책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송치미님. 지금 뭐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한 게 이렇게 뭐
뭐지 이거 데이터를 벗고 네. 이렇게 상황을 보니 네. 뭐 사람을 안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암 생길지도 이런 통계가 아니고요. 우리 뭐였죠? 코로나 우리 오미크론 이게 전파도 빠르지만 전파가 빠른 거는 초기에 가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또 얘가 심하게 아프지 않고 네. 위중증 환자가 낮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에이씨 걸리고 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리가 다들 이거는 좀 오래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네. 처음에는 진짜 막 치료제도 없고 그냥 있다가 저렇게 병원에 있다가 죽는 거구나. 내가 진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저러고 죽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오미크론 괜찮고 해서 완전히 그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미친 듯이 걸리고. 제가 보기에는 40명이 만석인 술집이 45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 그런 식이니까 다시 또 걸리고 했겠지만 근데 다음에 올 이런 또 팬데믹이 이거는 뭐 죽어 그냥 한번 노출만 되면 죽어. 그럼 나 그러지 진짜 않니? 집에서 냉장고 이거 뭐 이때는 더 공포스러워. 이건 또 새로운 아이잖아. 새로운 아이. 그럼 그때 공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글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죽고 사는 본능에 앞에 처하면은 또 그냥 이건 나중 일이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정부는 모르겠어. 나는 그럼 정부가 너무 좋은 방안을 내놓고 그걸로 언론을 통해서 뭐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할까? 제가 2002년에 라식을 했어. 그때 저한테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는 절대 라식하지 않는다. 맞아. 지금도 그 얘기해요. 자, 산부인과 의사는 절대 자기 와이프 제왕절개 안 시킨다. 근데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본인도 제왕절개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왕절개 해야지.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 자, 우리 엄마도 어디서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몰라? 저거 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만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구 데이터가 이래요. 믿으십시오. 정보를 믿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세요. 저거 지들은 다 집에서 과외하면서 우리만 나오러 가는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 내 친구들도. 뭐 그럴 수도. 내가 거기다 얘기했지. 없진 않을 것 야, 그럼 무슨 저기 집으로 와갖고 몇백만 원 주는 그래서 교사를 쓰던가 얘기했다가도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듣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잖아. 그럼요. 여기는 북한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개인이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팬데믹 상황? 내 목숨이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무슨 이럴 것 같은 거지 좀. 나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약간 세상에 큰 미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러다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사람이긴 하니까 그 백신도 거의 1번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자녀 백신 풀렸을 때 거의 1번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뭐 이러다 죽으면 이것도 뭐 뜻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참 알 수는 없다. 무슨 방안이 있을까? 방안이 있으면 나는 따라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그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은 뭐 일부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지금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대도 따라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저 의의를 보고 막 뭐야 이번에 IMF가 또 오면은 부자들만 돈을 벌겠지? 이러고 지금 환율이 얼만데? 이러고 약간 이상해졌어요 제가. 미안해요. 수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공교육 불평등 딱 이것만 놓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를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전보다 빨리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단 인지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만 모일 수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초중고 이야기 하기 전에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대학들에서 한 최소 5년 전부터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사용해보니 꽤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화상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 만나서 하는 수업과 그리고 화상 강의를 혼용해서 좀 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교육 환경 중 가장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교에서도 닥쳐야 하니까 할 정도니까 초중고는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익힌 영상 컴퓨터 능력을 기본값으로 해서 새로운 팬데믹이 왔을 때 기본만 하는 사람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으로 교사들은 나눠질 것 같고요. 예. 교육청이나 사실 교육부 요새 되게 점점 역할을 많이 양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테 더 권한을 많이 주고, 교육청은 단위 학교마다 많이 이렇게 권한을 주는데, 결국에는 실행자는 교사니까, 네. 교사들이 제일 중요한데, 아마 또 그때 닥쳐봐야 알겠지만, 좀, 재발 방지라던가, 뭔가 더 획기적인 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미곰님 의견에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이 정부가 제2, 제3의 팬데믹 사태가 왔을 때 지금이랑 지금보다 낫겠죠, 당연히. 근데 거의 비슷하게 대처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학교도 꽤 정상화가 된 것 같으니까 굳이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숙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때 화상 강의나 이런 질을 높이려면은 지금부터 화상 강의와 대면 강의를 동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코로나나 때문에 못 나와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듣는 환경이 돼야지 그때도 이게 대책이 되거나, 그리고 그랬을 때 교사도 화상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상 강의가 생각이 났는데, 아주 예전부터 화상 강의까지 아니지만 동영상 강의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인강을 한 게 그거잖아요. 공무원들 공부할 때. 그래서 과거에는 각 지방 쉽게 말하면 전라도에 어디에 강사가 유명하고 부산에 누가 강사가 유명하고 그랬는데, 이 인강이 풀리면서 한 강사가 전국을 독점했거든요. 그렇죠. 인강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다들 인강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동생도 인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인강 공부를 한 거잖아. 그렇죠. 응. 접근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저렴하고 자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 꾸준히도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미 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양방향이냐 마냐는 조금 문제가 달랐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강의를 똑같이 찍어둔다든가, 그러니까 최소한 양방향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우리 미고님 얘기한 것처럼 역병이 안 돌아도 반 정도는 등교에서 수업하고 반은 집에서 듣고, 그러면 이 듣는 애가 나는 왜 집에 있고 쟤는 학교에 갔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을 세워서 연습을 해본다든가, 좀 훈련을 하는 거, 훈련을. 왜냐면 이제 엄마들도 누구는 집에 있지만 나는 우리 애가 반드시 학교 가길 원하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가 출근을 하셔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렇지. 근데 어느 집은 엄마가 집에 없기 때문에 애가 반드시 학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방과 후도 다자녀냐, 엄마가 일을 하냐, 이런 걸로 돌봄교실이나. 순서가 나가는 맞아요. 것처럼 순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있는 집은 그래도 조금 더 양보해주는 마음으로 맞아요. 좀 그렇게 바꾸는 거를 미리 훈련해 놓지 않는 한, 그때 가서 우리는 왜 우리 애는 학교를 안 보내요? 자기도 학교 안 보내는 게 더 안전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지 않는 한 그때 닥치면 똑같겠지 지금이랑.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목사님들의 그 설교력이 까발라졌죠. 평소에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알고리즘으로 다른 설교를 듣는데, 신세계를 열어서 교회를 근데 그럼에도 교회를 물리적으로 옮길 수는 없는 위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개구렸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팀에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이 흔히 말하는 전도축제 전도축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상이 코로나로 인해 떠난
교회를 잘 오지 못한 못하는. 우리끼리의 그런 이른 양, 뭐야 이른 양. 이른 양 그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땡기자라고 하는 그런 게 아예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디어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까지 원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만 올라갔었거든 우리 교회는. 근데 지금 예배 실황이 다 올라갔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실황은 못 올리게 한대요 지금도. 근데 실황은 현 시점으로 똑같이 틀어주고 있는 생방으로. 이거를 끊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거를 끊어야 교회로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게 이제 조절이 되는 데니까 조금 바뀌지 않겠냐. 뭐 신청한 사람에게만 코드를 줘서 내가 오늘 교회를 어떤 일로 집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한테 코드를 주는 거예요. 입장 코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도 막 무조건 와야 됩니다라는 거에 또 반대적으로 우리도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훈련. 화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다를 나도 스스로 훈련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교회도 그렇고 공교육도 그렇고 사실 교회도 좀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결국 그러면은 믿음이 강하고 절실하고 이런 친구들이 남고 그냥 하고 아유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귀찮고 뭐 하는 애들은 그냥 싹 떨어져 나가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냥 안 가지 뭐. 아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예배드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 필요 없어라고 볼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저런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쟤도 같이 예배 자리를 불러야지. 당연히 예배 그러니까 뭐지? 교회에서는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네. 부득이한 상황으로 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너에게 코드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웬만하면 온라인 예배를 오픈하지 않겠다. 실황을. 하지만 상황이 이런 우리가 또 여기에도 겪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조퇴나 어디 뭐 현장 학습 갈 때 미리 뭐 쓰고 갔다 이런 것처럼 정확한 절차가 되는 사람에게만 코드를 주겠다. 그들만 들어라. 내가 뭐 지방에 왔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그 정도의 정성이면 교회 와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에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지. 내가 병원에 있어. 이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진짜 이른 양을 초점으로 할 거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와 뭐 선교 단체, 뭐 특별하게 뭐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단체들의 색깔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는 문턱을 조금 낮추는 게 좋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회라는 공간을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 문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더 어렵겠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안에서 뭐 리더 훈련이라던가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 그때 좀 타이트하게 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부터 문턱을 넘는다? 이게 좀 저는 예배 그냥 오는 건데 이게 문턱을 넘고 지금 저는 학교하고 교회는 반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보다. 학교는 원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이 돼가야지 공교육 애들이 그것도 익숙해지고 될 테고 교회는 웬만하면 온라인을 안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행하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렇죠. 저도 공교육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쳐가지고 결국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긴 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러는 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저는 신앙생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분 저 술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주제가 공교육에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을까를 놓고 제가 정말 거지 같은 생각이라도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제가 원래 허황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뭘 해도 질러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웬만하면 대책이 없겠는데 대책이.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라도 하지 그랬어. 우리 축구 못해도
내가 뛰면 더 잘 뛰겠다. 저 새끼 개발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이도 할 텐데 정말 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어려운 너무 상황이었어요, 어렵겠다 사실. 싶었어.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교에선 수업이고 교회에서는 예배나 설교인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온라인 가든 뭐 그냥 오프라인 오든 그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한 게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할 그게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교제를 하죠. 같은 뭐 형제 자매들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오프라인에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설교 듣고 수업 듣는 거는 똑같아요. 인강 그냥. 들으면 돼. 네, 인강 듣고 인터넷 그 유튜브로 설교 보면 되는데 저는 그 교회나 학교에 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적 교류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병행을 하되 주는 오프라인에 두고 서브로 온라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인간은 인간들끼리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맞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MZ 세대가 아니어서 그 MZ들의 말은 모르겠지만 그 뭐 인간을 혐오하는 존재들도 좀 있잖아요. 인간이지만 인간을 혐오하는 애들도.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정말 저기 들으세요 이거? 우주에 한 들으셨어요? 30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가 나 집중해야 돼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집에 있었으면 더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렇다고 제가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교제잖아. 그쵸. 애들도 친구가 친구 딸이 그 친구가 되게 불안도가 높은 친구여서 학교를 가지만 단축 수업하고 막 그러잖아. 밥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급식을 먹고 집에 가는 거고 왜냐면 급식까지는 푸른 거야. 밥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집에 와라. 그러니까 얘는 나도 뭐 쉽게 말하면 나도 지연이랑 밥 먹고 싶은데 엄마만 나만 집에 왔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뭐 희덕대고 같이 뭐 오면서 뭐 하나 또 뭐 쫄쫄이 하나 사 먹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그럼요.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인간이 인간답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에 뒤에서 막 영통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결국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거는 이 공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는 마치 공공병원 증설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할 때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공론화가 되다가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굳이 뭐 대책을 세워야 되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제2, 또 제3의 팬데믹이 오면은 소입고 외양간 고칠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송치미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 불평등.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게 인수분해를 잘하고 네. 미적을 잘 이해하며 영어로 셜라셜라를 잘하는 게 사실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특히 공교육은 더 그렇잖아. 교회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은 사람답게 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애들이 똑똑해서 뭐 그 똑똑한 애들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것들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리서치해서 발표해서 사람들을 함께 움직이게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집에 모두 잠잠히 있었고 사람들과 다 떨어져 있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쪼그라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전 신앙은 사실 제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 둘의 개인적인 관계잖아. 하나님과 나랑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확장? 그러면은 축소였나? 팬데믹 때는 축소였나?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확장이었을까? 뭐 교회 처음엔 그랬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되고 교회를 못 가는 대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진짜 신앙인과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그쵸. 있는지 민낯이 점검하고 민낯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래서 너는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들었으니까 너는 쭉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저는 좀 축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관리를 하면서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 불평등에 대한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라서 저는 이 사태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축소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답변인데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와우. 교회 간에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 있죠. 간에.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부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축소, 부패를 시킨다고 하는 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관리가 귀찮아진다면서 성도들 교육시키지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교육 불평등이네요. 그러네요. 선택적 교육 불평등. 저는 수박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것도 많이 생각했네요. 그래요. 불평등. 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뭐 있겠어요? 아주 이렇게 간혹 변태 같은 애들 있겠죠. 아니요. 제가 들었는데 탤런트인 애들. 그런 거 있잖아. 달란트. 공부를 수학 섹시하지 않냐? 막 이런 거. 아니야. 공부를 못 하고 싶어 하는 애는 없대요. 그쵸. 공부를 안 해도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즐거운 것 뿐인 거잖아. 그렇죠. 내가 가만히 그렇죠. 누워있는 게 즐겁고 핸드폰 게임하는 게 즐겁고 그냥 그런 문제인 건데 수방님 얘기한 것처럼 불평등이란 단어가 어떤 애는 공부 안 하고 싶은데 그 스카이캐슬처럼 엄마가 막 진짜 선생님 저만 믿으셔야 된다고 해갖고 공부를 막 시키는 불평등을 당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때 치고 나가야 돼 정신 차려 뭐 이런 거 어떤 애는 편부 살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관리하는 가운데 그냥 그냥 보육만 당한 거지. 먹고 집에서 챙겨주고만 하고 전혀 그냥 편하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걔는 사실 공부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했으면 그것 또한 즐거웠을 수도 있는데 뭐 아예 기회를 박탈당한 걸 수도 있으니 그러니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된 게 맞네요. 불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Y 교차님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아니었다면 바르고 긍정적으로 자라가지고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그 잠재성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 기독교인 부모인데 자식을 이런 교육 불평등의 상황에 방치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가족의 이 상황까지 자신들을 몰아넣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도 역시 회의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자면 생각해 뭐 어떻게 하면은 될 수 나까지 있겠다. 네. 분리수거는 잘하시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 불평등 해결하고 방지하고 저는 우선 청년들을 좀 멘토로 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봉사 말고 좀 과외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봐주고 뭐 멘탈도 좀 같이 케어해줬으면 같이 해주고 봉사라고 하면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의지도 별로 없을 테니까 학생 가정에서 절반 교회에서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례금을 준다면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고 책임감도 좀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교회에서 청소년이랑 청년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도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장년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하를 신경 쓰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송치민님네 교회나 좀 이렇게 크고 이런 데들은 잘 되는데 제가 놀란 게 저희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이 되게 좋고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 근데 제가 바로 전에 다녔던 교회랑 전전 교회가 청년부까지는 되게 케어가 잘 되다가 결혼하고 이제 갓 결혼한 이 젊은 부부들이 케어가 안 돼서 다 교회를 떠나는 신혼부부들. 네, 거의 그랬었는데 지금 교회는 고등부까지 케어가 되다가 청년부가 되는 순간 이 케어가 안 돼가지고 많이 다른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도 하고 좀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청년부에 청년들을 신경을 못 쓰는 시스템이긴 해요.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구를 그렇게 보는 됐을 목사님 중 한 분이 청년부를 담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교회들은 워낙 다양하니까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음 세대인 이 청소년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청년들에게 좀 신경을 쓴다면 뭐 지금 제가 말한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극복해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교회들만의 색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계신다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누가 담임 목사 되게 빠르겠어. 제가 이 해보세요. 얘기를 할게요. 받아서 네. 저희 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우와. 저는 대형 교회 다니잖아요. 와 그래도 자, 일단 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그 청년은 멀쩡한 놈일 것인가. 고등학생 제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동성끼리 해야겠다. 일단 동성은 또 서로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그러기도 한데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88년생이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한참 됐네. 네, 그때도 저는 어른이었으니까요. 아, 그 팬데믹이 없을 때? 옛날에도 네. 그때 걔가 가톨릭 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멘토링이 있었어요. 우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학교나 어디서 해서 그렇게 맺어주고 약간 과외비처럼 돈을 한 3-40만 원 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물론 얘가 가서 무슨 물론 그 대학생 그 어린 치기에는 자기가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쵸. 대체로 공부를 조금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소득층 애들. 저희 교회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는 뭐 그런 교과적인 공부에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쵸.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가르치는 것 자체에 은사가 그러니까 별로 가르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주제랑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않으면 애를 만나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워낙 이빨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통 안 그렇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처음에 막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은 게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청년들이 그렇게 시간을 안 내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뭐든지 롱텀이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 학기 정도 하고 접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그 청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했기 아니요. 때문이라고. 저희 청년부는 그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청년대에 없을 때니까 진짜 몇 년 전 일이야. 제가 41살에 호적 파악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46세이고 네. 그 사이에 3년이 팬데믹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니까.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청년들 자체가 말을 잘 못할 것 같고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어디는 체육을 하자 해서 애들 막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청년부 내에서 그걸 하는 이제 진행팀에서 프로그램도 나름 짜주고.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청년들이 그만큼 시간을 빼는 게 어려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생각난 게 큰 거야.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먼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눈먼 돈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목사님 사례비? 아니요. 부평구에 있을 거예요. 부평구청 어딘가에서 섣불리 쓸데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 그 돈들을.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이 예산을 제가 저희 동네 부평구 잘하고 있을 텐데 죄송해요. 저는 그 있잖아요. 그 아파트나 집에 오는 부평 사람들이라는 그 신문 같은 거 혹시 읽으세요? 지역 신문. 네. 안 오는. 저는 또라이잖아요. 다 읽어요. 어. 다 읽고 욕을 막 해요.
이걸 언제 했다는 거야?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관심 갖고 와.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도 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에요. 신문 구독해야겠다. 아니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우리 왜 안 주지? 이 동네는 그거 몰라. 여긴 경기도라. 근데 나마저 알지 못하는 일을 자기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는 플리마켓을 그렇게 되고 있어. 사람들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기획적으로 돈을 빼오는 거죠. 근데 그걸 빼려면 그 구의원 정도 해야 예산을 좀 돌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장차 아. 롱텀으로.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교육의 시스템을 바꿔나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롱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에 너무 정치나 정치가 뭐 누구를 좋고 이쪽이면 내 색깔은 뭐고 이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수많은 돈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게 감시하는 거가 난 나을 것 같아. 그 돈이 그 올바른 대로 쓰이는 게 그 정치가 결국 파이 나누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눈먼 돈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쓰이는 돈을 쓸 때 있는데 쓰게 만드는 게 지금 그 돈이 지금 자꾸 네. 다른 데로 들어가고 내가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사실 정치라는 그 이름 단어 자체도 오르게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바르게. 네, 바른 위치에 두게 하는 게 정치 자체인데 뭐 우리는 정치질 한다 이러면 막 편갈라서 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지만 또 제가 지금 부평구에 있는 그런 쪽에 어느 시민위원회 같은 데로 들어갈까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이사 오기 전에 권유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게 딴지 노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감투를 얻으라는 게 아니고 홍치민님 엄청 같은 분이 가셔야 돼. 근데 그런 데는. 필요해요. 엄청 딴지를 걷는 사람인데 난 다 일단 좋아. 좀 시간도 많고 그냥 하니까. 구원을 하세요. 그래. 저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저는 뒤가 구려갖고 네, 인생이 이렇게 털리면 큰일 나오는 거 나요. 나 과거가 있는 여자는 안 돼. 저도 그런데 저는 그렇군요. 제가 다른 얘기지만 또 군대를 부평구 구산동 진짜 다른 얘기네요. 우리 동네네? 419다시 진짜 어사선 TMI.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냥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당황스러워. 제가 어저께? 우리 오늘부터 출근했나? 어제요. 어제 그러면 그저께 네. 마지막 연휴 마지막에 그땐 저희 결혼 2주년이었습니다. 김포 축하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갔었지. 김포 어딘데 엄청 크게 생긴 카페가 있어요. 뭐 566이라는 이름 갖고 세계 최대값 뭐 네. 566 무슨 566이었어. 세계 최대 카페. 어마어마하게 진짜 예식장이나 내가 보기엔 무슨 세종문화회관 정도가 아닌데 세종문화회관 한 절반 사이즈 같은 느낌의 카페가? 건물에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미쳤네. 몰랐네. 아니 거기에 갔는데 네. 아메리카노가 6,800원이에요. 와우. 아무튼 전기세인가 보다. 아니 그리고 커피 시키면 20분 뒤에 벨이 울려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되게 많은 가족 단위로 와서 물론 뭐 어디는 얘기를 하고 어디는 엄마 아빠가 같이 게임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다 핸드폰 하거든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차 마시고 빵 뜯어 먹고 하는 시간 잠깐 있잖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같이 또 후배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진심으로 고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고아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의 손이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이 해도 참 너무 불쌍해. 자기가 막 울었대. 그 얘기가 기억이 났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와서 거기 애들이 너무 예쁘고 이걸 알겠냐만 그래도 그런 문화에 스며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아이들과 제가 어디선가 본 그런 공익 그런 데였어요. 오늘도 지연이는 익숙하게 찬장을 열어 라면을 꺼낸다. 컵라면을 꺼냅니다. 동생에게 물을 부어주고 막 혼자 보고 막 울거든. 그거 막 월드비전인가?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교육 불평등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밥을 못 먹는 애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분개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들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게 목구멍에 포도총만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데 더 앞살 거니? 하나님 제가 로또를 좀 살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저께 말을 끝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로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렇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나라 돈이 움직여야 돼.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냈잖아. 이거 자원 재분배 이 정치에 관련된 얘기하면은 솔직히 할 얘기도 많고 너무 길어지긴 해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사실 그 돈을 나누는 걸 치면은 차라리 MD나
국방비 거의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좀만 재분배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밥 굶는 다 밥 먹이고도 남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 엄마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되게 할 얘기가 길어집니다. 네네.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박님 얘기하셨나? 저도 돈. 돈? 저 돈에 대해서 썼는데 그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고 그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 있죠. 그런 단체들을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그런 하고. 단체들보다도 그 단체들의 존재 목적은 정부를 쪼아가지고 맞아요. 예, 송치미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짜서 쪼는 안진걸 소장님. 앞으로 송치미님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아줌마, 금발 아줌마들이 후원의 밤 열고 그러잖아. 맞아요. 아니 돈 많은 권사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파트 사시겠죠. 아파트 사고 지금 백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독자가 없으면 언젠간 나오실 거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